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일단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되게 비슷한 시기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더불어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이란 얘기를 들어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되게 유사하거나 혹은 비슷한 사건, 둘 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똑같은 부분으로 봐서 청원이 실제로 올라온 법 개정 촉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은 같은 거라 보고 가장 높게 있는 PC방 살인 사건 위주로 모든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건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청원을 올린 이유,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에 대한 전말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잘 함께 생각해 주시고 제가 봐도 반드시 개정돼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 한 아파트에 3명의 자녀를 두었던 47세 이 씨는 정착을 하고 집에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씨는 그동안의 불안감이 되게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도망자 신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련한 보금자리가 2018년 3월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였던 거죠. 그리고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도망자처럼 살았지만 가족들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며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 뭔가 불안 증세 때문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던 이 씨는 이 불면증을 조금 개선하고자 아파트 근처에 있는 동네 수영장을 등록해 수영을 하는 것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찾아가던 그 행복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지금부터 8일 전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오전 7시 16분 바로 이곳에 아파트 마을 주민은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가 주차된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주차된 차들 사이에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건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녀가 피해자 이 씨입니다. 그걸 봤던 바로 주민은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이미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상태라고 결정 판단을 합니다. 사건 현장 자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가 이미 흘러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더불어 주변에는 살해 도구로 보이는 흉기까지도 함께 발견됩니다. 상흔 자체는 목과 배 이런 쪽으로 해서 총 13차례 정도로 흉기로 인한 살해 혐의로 확인이 됩니다. CCTV를 분석을 해본 결과 누군가가 보였고요. 뭔가 좀 긴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둘러쓴 남자였고 사건 발생 시간으로 보이는 시간은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이 씨가 수영장으로 운동을 하러 간 바로 그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가 사건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정황상 보게 되면 피해자 이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따님이 3분이 계셨는데 세 자녀도 있고 남편도 다 있지만 2015년에 이미 이혼한 상태로 혼자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더불어 뭔가 불안해했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혼자 도망자처럼 다니면서 불안해한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 정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황상으로 첫 번째는 이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마 여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새벽 4시 45분에 수영을 하러 간다라는 건 피해자 이씨에게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인 거죠.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약 비면식범이 우연한 계기로 이런 묻지마 살인 같은 걸 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정황, 뭔가 좀 도망자처럼 다니고 늘 불안해했다라는 내용과 합쳐보면 비면식범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이겁니다. 피해자 이씨의 동선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4시 45분에 수영을 하러 가겠지, 그리고 이 길로 나와 저쪽 방향으로 가겠지 라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면식범이니까 나오는 걸 보고 하고 불러서 왔을 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 아마 분명히 일상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특징은 살해 도구가 미리 준비된 상황입니다. 살인 자체도 매우 끔찍, 13회에 걸쳐 찌른 상처였거든요. 면식범이라면 아마 이게 원한 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나왔던 그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칼을 준비했다, 루틴을 미리 판단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 증세를 미리 갖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분명 계획살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계획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건 수사를 했던 강서경찰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바로 CCTV를 분석을 했는데 CCTV에서 한 남성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그 남성이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CCTV의 날짜를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도 이미 몇 번씩 그 사건 현장 근처를 기웃거리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동네 마을 주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지만 어디에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유족이었던 새 따님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혹시 이 사람 아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다. 이거 우리 아버지예요. 즉 용의자로서 확인된 사람은 전 남편, 2015년에 이혼한 전 남편이자 무직자 49세 김 씨였습니다. 이제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되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새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얼굴은 아빠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짧아요.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고 좀 짧으신데 왜 이렇게 머리가 길지? 아마 보셨겠지만 가발까지도 준비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발까지 준비한 상태로 숨어 있던 거죠. 이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체포된 과정도 되게 특이합니다. 아마 이것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김 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당일날 이제 신원 조회를 하고 수배를 내렸는데요. 사건 당일이었던 10월 22일 날 김 씨가 경찰서에 들어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새벽에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약 6시간 정도가 지나 낮 11시 40분 정도쯤에 주치자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자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출동한 경찰이 거리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병원, 왜냐면 피가 묻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쳤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 다쳤나?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주치자를 인근 병원이었던 동작구의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을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몸에 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다쳤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술 깨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경찰에 따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당일 밤 22일 9시 40분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김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의자였던 사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계획적이었습니다.
도구도 있었고 미리 치밀하게 왔다 갔다 했고 가발까지 쓰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 했고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현장에 칼은 두고 떠났던 이 가해자는 이제는 피의자죠. 이 피의자는 현재 나와서 어디선가 술을 먹고 있다가 그리고 잠들었고 병원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자,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문제죠.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유족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입니다. 피해자 김 씨는 과거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짐승도 맞으면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 너희는 맞아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개보다 못한다. 너희는 개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 이게 김 씨의 논리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걸 보고 자랐던 유족분들은 아버지의 행동 자체가 가정폭력이라는 걸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집도 늘 그럴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했던 건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이 피의자 김 씨는 피해자였던 아내 이 씨를 항상 데리고 가면서 입에 밥을 먹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 집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 라며 되게 가정적인 남자,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였던 거죠. 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 180도 돌변하는 겁니다. 난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라는 식의 통제를 냈던 거죠. 분명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세뇌인 겁니다. 하지만 정도가 정말 심한 건 아내였던 이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 중에도 하나였는데 실제 이런 폭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노래방에 놀러가서 노래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 줄로 목을 조르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피해자 이 씨께서는 곧바로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살려달라 빌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굉장히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너무 많은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따님분들께서는 어머니가 원래 친구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예 모임에도 못 나가게 했던 거죠. 외출도 못하게 하고 동네에 산책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게 2015년 2월이 기점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셨던 고인이 되신 이 씨께서는 내가 이걸 또 두고 봤다가는 이게 그대로 딸들에게도 똑같이 피해가 갈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혼을 결심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가해자 김 씨가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집으로 모이라라는 얘기였죠. 당시 그 문자를 받고 집에 모인 사람은 큰 이모도 오셨고 막내 이모도 오셨다고 합니다. 세 딸도 다 같이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고 그 안에 아버지 김 씨가 들어옵니다. 칼을 들고 말이죠. 근데 온 사람이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옆에는 분명히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얘기했던 피해자 어머니 이 씨가 함께 서 있었는데 평상시에 보였던 주름이 없어질 정도로 얼굴이 다 퉁퉁 부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라고 그 안에서 협박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막내 이모가 휴대폰을 들었지만 한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끝까지 보복한다라는 말 때문에 망설이게 된 겁니다. 결국 둘째 딸이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고 경찰은 당연히 이제 가해자, 피해자 김 씨를 조금 위로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떤 심정인지 공감하니까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갔던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법망에서 처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2시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다쳐있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였는데 집으로 오자마자 김씨는 다시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며 난동을 부렸던 거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자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게 끔찍한 정황과 상황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심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여러 번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걸리면서 일단 이혼을 요구했던 거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도, 피해자 이 씨는 자신의 딸들을 남겨두고 가는 문제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죠. 결국 폭행의 문제 때문에 이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피해자 이 씨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딸과도 연락이 끊겨버리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김 씨는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때린 줄 진짜 몰랐어. 정말 사랑한다. 아픈 거 치료 잘하고 다음에 꼭 보자. 또 그러다가 뭔가 말이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너 죽여버릴 거다. 당장 카카오톡을 읽어라. 어디 있냐. 계속 또 협박을 했다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또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즉 협박을 하거나 용서를 한다. 용서를 구하는 이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견딜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자작극입니다. 어느 날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던 거죠. 앞으로 잘 살아라. 경찰에 신고하고 위치 추적을 했더니 마포대교 위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는 걸 보고 보란듯이 거기서 투신을 했던 거죠.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이 이후에도 이런 부분으로 자신의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그때부터 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위협을 했던 거죠. 그때마다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이 씨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불안한 문제 때문에 병원 치료가 끝나자마자 모텔과 원룸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시다가 여성센터 같은 데도 가셨다가,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범죄자처럼 모자를 쓰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2015년 말이었습니다. 미아 삼거리에 이제 좀 정착을 하시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됐던 게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였고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머니 쪽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이동을 했던 거죠. 2016년 1월 1일이 됩니다. 2016년 1월 1일 김 씨가 이 씨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막내딸이 이 씨를 만난다라는 걸 알게 되고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동생 뒤를 밟게 했던 거죠. 그리고 거처를 알아낸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찾았던 거죠. 결국 이런 일이 또 생겨 어머니는 다시 숨게 됩니다. 아예 가족들, 딸들과도 연락을 아예 안 했던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했던 거죠. 정기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 대화합니다. 핸드폰 번호 말고 반대쪽에서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을 등록을 하게 되면 카톡은 뜨게 되니까 그걸로만 연락을 하고, 딸들도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매번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일가족 살인 사건, 이런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협박을 해왔던 거죠. 당연히 경찰의 도움, 그리고 법의 도움도 받았던 게 맞습니다. 법의 도움으로 수차례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때마다 김 씨가 얘기했던 건 내가 너를 죽여도 난 심신미약으로 6개월이면 나올 수 있어.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 동안은 조금 잠잠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잠잠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앞에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조금 소홀하게 움직이면 분명히 연락이 오겠지. 그게 2018년 3월입니다. 이 씨가 정착을 하게 되고 가족들도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그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 이 씨는 딸들에게 아버지가 불행한 거 원치 않는다. 너희도 아버지랑 잘 살아야 된다. 그래도 아버지지 않느냐. 모두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근데 다 달라졌지만, 용서할 준비도 돼 있었지만 김 씨만 안 달라졌던 겁니다.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를 전부 확인하고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사건 현장에 있는 이 차가 진짜 피해자의 차입니다. 뒷범퍼 안쪽에 GPS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수시로 위치 확인을 하고 동선 판단을 하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발을 쓰고 기웃거리다가 집 앞에서 흉기로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결과가 죽음으로써야 드디어 그 폭력에서 벗어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의 딸이자 가해자의 딸,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죠. 피해자가 어머니, 가해자가 아버지인 상황. 딸이 대한민국에 청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여서 무조건 사형을 꼭 해달라라는 분의 청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부에 나와있던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경찰에 신고도 했고 법의 도움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결국엔 이런 끔찍한 일까지 발생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족분들도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마음 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범죄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여쭤봤지만 누구나 애초에 신고를 했으면 이라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족들이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비는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법망을 했을 때는 굳이 해줄 수 있는 게 접근 금지 명령 정도. 하지만 이게 위반이 되면 벌금 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가정폭력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로 부여가 돼버리면 그게 자칫 잘못해서 가정 내에서 잘 풀었다 치더라도 가정의 빚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세 딸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만 이혼하고 나왔다. 접근 보호 금지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어겨서 벌금 500만 원이 떨어지게 됐을 때 딸들과 같이 사는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김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어떻게 해서 되냐면 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폭력을 하고 사과를 하고 폭력을 하고 참회를 하고 무릎 꿇고 빌고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신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신고를 했다가 고소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금방 약해지는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자식입니다. 그래, 애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일 답답한 건 아니 경찰도 신고가 들어오고 폭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경찰 쪽에서 처벌하면 되잖아 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안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분명히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가서 처리를 하려고 경찰이 가서 얘기를 해도 나중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처벌은 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계속되는 폭행에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폭력과 세뇌와 그리고 그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외부에다가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대부분 호의적인 사람, 내가 아내한테 밥도 떠먹여줘요.
뭐 아내를 위해서 뭐 아내한테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다 자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공개도 어렵고 자기 혼자 끙끙 앓면서 속으로 참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왜곡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자기 방어적 인지 능력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봐도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점점점 과소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죽이기야 하겠어. 저번에도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겠지. 이렇게 판단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참극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족분들도 현재 똑같습니다. 심신미약으로서 처벌이 안 된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변호사님 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이건 심신미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는 우발적 범죄 행위에 대한 게 대다수지, 계획적 살인에 대한 걸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특히 이 경우는 과거부터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고 계속 괴롭혔고 흥신소 및 가발까지 이용, 그 다음에 둔기까지, 흉기까지 준비, 그 전에 미리 동선 판단, GPS를 부착한 것까지 모든 게 계획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걸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도리어 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무기징역 이런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유족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사 판단이 아니라 이게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심각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됐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더불어서 대부분의 검사분들께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선 이런 걸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인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당신을 지금 처벌하지 않고 이 기소에 대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담 조건부란 건 뭐냐면 가해자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드릴게요 라는 부분인데, 이게 초범일 때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재범인 몇 번씩 있던 경우면 이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나 반성이라는 부분으로 뭔가 감형되는 제도까지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청원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신 청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 기사에 올라온 내용 때문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 줄 알고 가장 많은 쪽에만 여러분이 많은 청원을 해주시고 많이 묻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12만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꼭 한번 개선되고 쇄신돼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길 진심으로 바라고, 새 따님에게도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못한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자 및 유족분들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